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T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지난주에 그 유럽의 카투가시시 위원장이 한국에 왔다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가라고. 예. 사실은 뭐 DSRC가 난데 일단은 LTV텍스보다는 NRV텍스로 가도록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카투가CC에서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자동차랑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 쪽에서도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KITS를 말씀하셨는데요. ITS의 한류를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구민이고요. 뭐 제 이름이 학교 이름하고 비슷해서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휴맥스 사회이사와 현대오토모빌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좀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이제 셋탑박스 IT 업체에서 이제 모빌리티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고요. 현대오토모빌 같은 경우에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여기 이제 ITS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오토모빌 하고 있는 일이 좀 여러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업체 오토노스 A2G나 여러 스타트업 자문을 좀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올 초에 이제 구글에서 코로나19 해고를 하는데 웨이모에서도 해고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7월 정도에는 이제 자율주행 트럭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이제 애플 자율주행차 연기도 있었고, 최근에 GM 크루즈의 중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GM 크루즈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통신 관련해서 시사점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직접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이유지만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또 원격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원격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축제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네트워크가 마비가 된 거죠.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ITS망이 도심에 있어서 그 망을 유선으로 연결을 우리가 쓸 수 있었다면 1번. 2번은 이제 5G에서 이제 5G SA 스탠드얼론 가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밴드위스를 보장을 해줬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ITS망이 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참 어렵다, 또는 이제 아직은 멀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큰 대도시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한적한 도시나 뭐 고속도로 상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사가 이제 기회 요인으로 보는 부분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 프로세서 상용화가 2024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처럼 프로세서 상용화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발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자율주행 진화, 이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올 9월에 이제 독일의 모터쇼가 있었습니다. IAA 2023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핵심 뭐냐면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프로세서 넣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전기차 고성능 플랫폼을 가진 차량을 독일 3사가 곧 내놓겠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 내년 2024년에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BMW 2025년, 폭스바겐이 2026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자율주행 플랫폼이 이제 자율주행 차량 제어 인포테인먼트 세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플랫폼 안정화가 2025년에서 2027년이면 될 걸로 보이고요. 현대도 아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발표를 할 예정이고, 지금 한 요 정도의 뭐 추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이제 안정화되면 자율주행 발전이 급격히 빨라질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시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범 중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다 트렁크에 산업용 PC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업용 PC가 손바닥만한 프로세서로 바뀌는 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 발전이 본격적으로 있을 거다.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좀
변희봉 배우님이 오래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사극에서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모빌아이, 퀄컴,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바탕으로 내년에 볼보랑 벤츠가 상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에 이제 폴스타가 모빌아이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퀄컴 프로세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2026년, 그다음에 BMW가 2025년에 적용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발전이 급격히 빨라질 거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클래식 오토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자동차사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기존에 구글을 상당히 견제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안드로이드를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사가 신경 쓸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하고 자율주행에 신경을 써야지, 인포테인먼트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도입하고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러한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신 기술이 이제 필수적이 되고요. 지금 작년에 이제 자동차사는 아반시라고 하는 특화 플랫폼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좀 겪었는데 지금 이제 그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반시라고 특화 플랫폼은 특허를 위해서 돈을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00만 대 판매하는 차량이 있다 보면 곱하기 당시에 이제 그 2만 원 정도, 그러면 가격이 한 1,000원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그 5G 라이센스가 올해 확정이 됐고요. $30 정도입니다. 벤츠가 8월에, 현대가 11월에 가입을 했고 이제 이 통신 기반의 차량들, 커넥티드 베이클이 본격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EU에서는 이제 DSRC 기반으로 가면서 미래 이제 5G 에너지 텍스를 고려해 볼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이 필수적으로 들어오면서 IT에서 좀 더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유럽에 ISA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텔리전트 스피드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지역에 가면은 속도를 낮추는 거죠. 거기에 이제 VTX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로 엔캡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차이로 레벨 3를 보면 교통 정보 제공. 그러니까 지금은 60km인데 앞에가 100km면 통신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율발렛 파킹 이제 요거는 이제 벤츠가 레벨 4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통신 모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안전 정보 제공.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크루즈에서 봤던 거 원격 제어 부분, 자율주행 쪽에 원격 제어가 거의 필수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ITS망을 통해서 어떻게 또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동통신망은 이동통신망대로 둔 채로 유선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율주행이나 또는 경찰차, 구급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G 이제 SA 모드, 스탠드얼론 뭐 단독 모드 진화가 되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밴드위스를 보장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는 5G SA 같은 경우에 이제 유료망이 될 거고요. 우리가 VTX로 망을 구축하면 무료망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서비스 면에서 이제 ITS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선 통신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능 업데이트하고 인포테인먼트나 구독 서비스 돈을 벌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차는 사자마자 중고차가 된다. 이런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 SDB가 그거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사례처럼 차량의 가치를 유지를 해줍니다. 최신 기능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사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SDB에 늦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 진화의 이제 핵심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독일 모터쇼의 핵심적인 방향성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자율주행 SDB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 자동차 3사가
전기차 자율주행 SDV에서 테슬라보다 나은 기능을 구현해서 빨리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1회 충전거리 한 700km 이상 가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라이다 센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안정화해서 벤츠 2024년, BMW 2025년, 폭스바겐 2026년에 차량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율주행 기능의 발전이 빨라질 거다,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연계해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지금 보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건 100원 택시를 했더니 승차가 2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동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인구 5만의 노스캐롤라이나 윌슨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개 노선을 1시간씩 운행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조그만한 밴으로 바꾸는 거죠. 밴에 공유로 바꿔서 비용을 1.5달러만 냈더니 사람들 이동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한 30만 달러 정도 더 들어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2.5달러로 올렸습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우리한테는 버스보다는 작은 차량의 공유가 더 좋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차량이 앞으로 어떤 자율주행차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진화를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제 재미난 부분이 서비스 기반 차량 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운전자 중심의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냐면 탑승자 위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택시를 하려면 어디에 타냐면 뒷좌석에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양이 약간 달라지더라도 뒷좌석을 공간을 넓게 하고 뒷좌석에서 승객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마존과 리비안의 전기 배송밴 같은 경우에는 배송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편하게 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게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그 구조적으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구조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이제 그 방향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발전이 갑자기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2025년에서 2027년에 자동차사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안정화되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자율주행 도심 서비스나 서비스 활성화에 ITS 산업이 이제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이 천천히 발전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 점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매기가 얼마나 또 이제 기술을 많이 발전시킬 거냐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 플랫폼의 안정화 더불어서 차량 설계가 맞물리고요. 계속 이제 자율주행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고성능 프로세서가 250톱스, 초당 250조의 연산도 하고 500조의 연산도 하고 이런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자율주행이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발전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도심 자율주행으로 곧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도심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도심 정밀지도 구축이나 도심 모델링 및 가상화 부분들, 그다음에 정보 수집이나 구축, 또 하나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의 이제 움직임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TS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최근에 좀 자율주행 실험이나 자율주행 시승 행사에서 제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딜레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불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움직일까? 카메라만 이제 실험을 보고 가는 경우에는 가끔 금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찔한데요.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ITS를 통해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의 정보를 자율주행차가 받아서 가면 사고도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 정보 수집 측면에서는 도심과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니까 사람이 이제 저 차가 먼저 갈 것인가, 보행자가 먼저 갈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차량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간에서 이제 개스를 하는 거죠.
테슬라의 AI 데이 작년에 나왔던 부분도 이제 같은 이슈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자율주행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플랫폼이 내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내년 이제 상용화될 부분이 벤츠의 이제 컨셉 CLA 클래스, 이번에 이제 독일 모터쇼에서 전시된 차량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다 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 플랫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프로세서와 고성능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가 있냐면 그동안 벤츠가 엔비디아 프로세서, 루미나, 라이다로 상용화한다고 계속 발표를 하다가 이번 모터쇼에서는 엔비디아와 루미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이중화를 하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프로세서나 라이다를 쓸 수 있도록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모빌아이가 이제 폴스타를 통해서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볼보 상용화도 있고 자율주행 프로세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라이다 센서도 상용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벤츠나 볼보는 루미나를 쓰게 될 것 같고요.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회사 걸 쓰는데 모빌아이가 이번에 IAE에서 발표한 게 FMCW 라이다 A-샘플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센서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프로세서나 플랫폼 가격을 맞추겠다라는 게 이제 모빌아이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ITS 기반 서비스가 이제 크게 진화가 될 거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ITS 망을 통해서 뭐 교통 정보라든가 아니면 안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특히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이들 오셨을 거고요. 또 하나 내년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 상용화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트럭 물류 시장을 1000조를 잡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2030년이 되면 16만 명의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데 그걸 자율주행으로 좀 해결해보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이 24시간 운전할 거를 자율주행 트럭은 14시간 만에 가요. 뭐 휴식도 없고요.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럼 과연 이제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이제 캘리포니아 사례에서도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여기 자율주행 트럭을 무인으로 할 거냐, 안전운전자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인 합의 부분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까지 가려면 일단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를 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내년이라는 얘기고, 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오로라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정부처에서도 상당히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떤 거냐면 서울 근교의 휴게소에서 땅 하면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 이제 이게 출발 쭉 하는 거죠. 출발하면 무인으로 출발해서 부산 근처의 휴게소까지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휴게소와 휴게소까지 무인으로 가서 운송비를 절감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운전해요. 이런 모델이 이제 오로라 터미널인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있고요. 여기 이제 꼭 뭐 오로라뿐만이 아니라 뭐 코디알이나 가틱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보고 있어요. 물론 본격적인 대량 양산이나 상용은 2025년을 보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트럭이 가져오는 변화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지적이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 이슈가 좀 있는데 고속도로에 이제 ITS 많이 들어가면 또 그런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서울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야간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운행이 됐는데요. 이제 주요 자율주행 회사가 운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경우 운행 중에 계속 지적이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경찰차나 소방차나 소방관을 인식을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고, 그런 어떤 비정형 데이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재미있다고 보긴 뭐하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사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선 도로예요. 여기 2차선 좁은 도로죠. 거기에 큰 트럭이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스윙 와이드, 즉 맨 바깥 차선에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도로에서 맨날 그렇게 해봤는데
크루즈 자율주행차 거기서 이제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상 상용 가능성은 지금 뭐 테슬라나 샤오펑에서 2024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도심 자율주행이 많이 확대될 부분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자율주행은 이제 도시 하나하나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도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이제 자율주행 운행이 점점 더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10개의 자율주행 시범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법적인 책임대로 상당히 상징적이 되고 지금 시속 60km이긴 하지만 이제 벤츠부터 내년에 이제 BMW도 있고요. 여러 회사, 현대도 여러 회사들이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한 발 더 자율주행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레벨 4로 가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중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향 장치 또는 주 모터, 주 배터리 고장 났을 때 보조 배터리나 보조 조향 장치로 일정 영역까지 가도록 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해나가면서 이제 도심 자율주행을 향해서 진화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 노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심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도심 정밀지도 구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도와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제 ISA 부분도 이제 중요해집니다. 인텔 스피드 어시스트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차량 및 보행자 움직임 예측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밑에 적은 도심 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움직임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려면, 예측하려면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의 법률상에서는 이제 비식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문제는 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 업체를 많이 오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 서비스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더 이상 어떤 정부 과제로 가는 부분을 떠나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버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자율주행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시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물의 이동에서는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 트럭이나 도심 자율주행 트럭을 연계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UAM과 로봇,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K텔레콤에서 내년에 조비 기체에 들어서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UAM과 연계한 모델이라든가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짓을 만든 회사에서 2025년부터 1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휴머노이드가 많이 나오면 그 휴머노이드는 이제 배송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리면 되는데 짐은 누군가 내려줘야 되니까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자율주행 측면에서 좀 스타트업이 좀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올해 스마트 리더 시스템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코스닥 상장에서 기술 특례의 모빌리티 분야를 많이 열어놨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장점이 되고요.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토모스 A2G가 이제 2023년에 이제 13위를 기록했고요. SOS랩이 이제 라이더 스타트업이죠.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트라디비전 같은 경우 이제 AI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라서 마진이 좀 작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 이제 칼빈 모빌리티도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테크나 에이모, 드림에이스 이런 업체들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RP텍스 전문 업체 에티포스도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생 업체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VSI라고 하는 업체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자율주행을 가게 되면 센서에서 처리 프로세서까지 보내야 할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빨리 보낼 것인가?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표준이 있는데 이제 아싸라고 읽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ASA라는 표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발렉스라고 MIPA5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MIPA5 같은 게 이제 기존의 휴대폰이나 TV에서 쓰던 대용량 전송 기술을 그냥 자동차로 가져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BMW랑 이제 뭐 과제를 하고 있고 아마 모라이는 많이 아실 거예요. 모라이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인데 국방이나 조선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블스퀘어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PI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구현을 하는데 이제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어떤 스타트업의 성장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앞으로 이제 가져올 변화를 보면 뭐 주변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의 이동을 활성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및 배송을 통해서 이제 사물의 이동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자동차의 모습을 많이 바꿀 거고, 그다음에 도시의 모습도 많이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변화에 ITS 기술이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적으로 이제 콘텐츠나 광고 산업, 그다음에 쇼핑, 배송, 금융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이 알아서 정비, 주유, 세차를 하는 그런 오토 비즈니스라든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바꿔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2024년을 전망을 해봤고요. 이제 주요 키워드는 자율주행 플랫폼의 상용화, 앞으로 어떤 자동차사 자율주행의 상징적인 이슈가 될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라이다 센서가 4D 미러를 확산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도심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차량 쪽에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프로세스의 상용화가 주요 이슈가 되면 인프라 쪽에는 이제 ITS 서비스의 확산이 주요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나르는 셔틀이나 택시보다 트럭의 상용화가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다. 그리고 트럭이 거대한 물류 시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자율주행 확대 부분, 레벨 3와 레벨 4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네, 저기에 1004는 제 생일이 10월 4일이라고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IT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발전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국민 교수님 감사합니다.